네, 안녕하십니까. 깡센클럽 강유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야 되겠죠. 오늘 시장 굉장히 지루했습니다. 장중에 졸음이 올 정도로 상당히 지루한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연기금에서의 매수세는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크게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제 시장에서 어떤 적극적인 매도세라고는 좀 보기 힘들었던 부분이 어느 정도 꾸준히 매도가 났다 뿐이지 적극적으로 대규모로 밑으로 던지는 그런 매도는 아니었는데 누적적인 금액 자체가 크다 보니까 시장 전반적인 약세의 흐름이 나타났었죠. 그러니까 지수 자체는 크게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약보합 수준 그리고 코스닥은 강보합 수준 딱 이 정도였었는데 업종별로 상당히 많이 이렇게 빠진 모습이 있었죠. 자동차 업종을 비롯해서 시장에서 그동안 강세를 꾸준히 보여줬었던 2차 전기 그러니까 뭐 전기차라든지 정유 이런 쪽도 상당히 많이 빠졌고요. 그 외적으로도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좀 강세를 띈 아주 특징적인 종목들이 있었는데 LG 디스플레이와 바로 SK 하이닉스였죠.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시총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두 종목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굉장히 밸류적으로 싼 그런 종목이었다는 것인데 사실 밸류적으로 굉장히 싸게 나타났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중국에서 이제 LCD라든지 반도체 쪽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이다. 이쪽 사업을 이제 진출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해당 종목들에 대한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주가 자체가 상당히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많이 흘러갔었는데요. 이게 어저께부터 해서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강하게 반등이 나왔던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니까 이제 공매도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쇼커버링도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연말로 가면 갈수록 연기금에서의 이 매수세가 계속 이어질 수가 있고 앞전에도 제가 이제 연기금이 11월 달과 12월 달 계속해서 유입이 될 수 있는 근간이 배당 투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연말까지 한 1조 이상 연기금에서 추가적으로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이제 FOMC 회의가 끝나면서 어느 정도 본격적으로 이제 국내 증시가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전까지 연기금 시장을 계속해서 받쳐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이제 종합주가 지수 차트를 잠깐 보고 오늘 해야 될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종합주가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제 시장에서 한번 강하게 하락이 나오고 나서요. 그 다음부터 이제 반등세가 잘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이제 대만 시장 이런 데도 똑같이 내려왔었죠. 그리고 나서 현재 대만 증시가 한 이 정도 올라와 있다면은 국내 증시는 추가적인 강세가 더 열려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배경 자체가 바로 연계금에서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인데 우리가 이제 종합주가 지수를 볼 때는 사실 오늘 시장이 지루했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21선과 121선을 어렵게 돌파를 해주고요. 오늘 지지 테스트를 해주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차트상에서의 그림을 볼 때는 상당히 좋은 그림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냐가 중요한데 21선을 안착하고 추가적인 강세를 이어가 준다면은 시장에서 21선의 쌍바닥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직전의 고점이었던 2060자리를 당연히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연말 증시까지 현재 시장에서는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일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현재 하락폭의 50% 이상의 되돌림을 보인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50%나 60.8%까지 단기 상승이 나왔을 때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직전 저점은 깨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연말까지 저점은 현재 만들어져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서 돌발적인 악재가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렇게 악재로 나올 것이 없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시장은 뭐 여전히 조정이 강하게 들어온다면은 적극적인 매수를 꾸준히 해야 되는 그런 관점이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팔았던 부분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오늘 적극적으로 팔았던 그 대규모가 이제 좀 출회가 되었었는데 이 물량이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왜 팔았을까라는 부분에서 이달 말에 MSCI 그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MSCI 리밸런싱이 있을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금을 좀 더 빼가지고 중국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번 리밸런싱 같은 경우는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일부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 출하가 될 수 있는 여건인데요. 그 부분이 오늘 나타났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특정 업종에 대해서 대규모 매도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앞전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서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었는데 전기전자가 중심이 아니라 시총 상위주들에 대해서 고르게 출하가 되었었고 그 외적인 종목들까지도 고르게 출하가 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MSCI 리밸런싱을 앞두고 어느 정도 물량이 출하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MSCI 리밸런싱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이달 말일 30일 날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선반이 됐다면은 11월 30일 날 그 여파도 좀 제한적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말씀드렸고 추가적으로 큰 변곡이 나오기 전까지는 나중에 시장에 대해서 추가적인 언급은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내일 같은 경우가 좀 주의를 하실 게 내일이 변곡일이기 때문에 변곡일 날 위로 한번 크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데 현재 배당이라든지 종목들의 흐름을 봤을 때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위쪽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증권 업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앞전에 이제 시장에서 건설도 해드렸었고 정유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철강도 해드렸고 자동차라든지 전기차는 여러 번 해드렸었죠. 오늘 이제 증권 업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권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올해 상반기에는 굉장히 좋았던 업종이었기 때문에 상반기 주도주다 막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되었었고 실제로 그만큼 갔었죠. 굉장히 큰 폭의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 흐름이 이제 빠져가지고 지금은 너무나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이나 묶여 계신 분들은 답답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증권 업종이 현재 구간대에서 나쁜가 좋은가 아니면 지금 구간에서 진입을 해도 좋은가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증권 업종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증권 업종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제 바닥을 언제 만들었는지가 사실 중요합니다. 바닥을 만들었던 시기가 2014년부터 2015년 초반에 계속해서 증권 업종 지수는 바닥을 만들었는데 이거 업종 지수입니다. 업종 지수로 1755포인트가 저점이었는데 이게 올해 상반기에 이제 코스닥의 강세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소 시장도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났었죠. 이 당시 상승 자체가 거의 뭐 한 50% 60% 정도의 상승이 나오면서 증권 업종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주도주로서 역할을 했고 굉장히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됐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강세를 띌 수 있었던 배경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이제 2100포인트를 훌쩍 넘어갔던 그런 흐름도 있었고 그 외적으로 개인들이 신용을 굉장히 많이 쓰면서 주가 자체가 코스닥하고 뭐 이쪽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죠. 근데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을 내는 부분이 브로커리지라고 해서 매매 수수료도 있지만 그 외적인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데 신용을 많이 쓰면 쓸수록 신용에 대한 이자 수익도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증권업종의 상승으로 연결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주가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같이 증권주들도 같이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증권업종이 중간에 반등다운 반등이 없이 계속해서 무너졌었죠. 그래서 증권업종이 다시 그 2014년도에 저점 자리대에 온 그런 케이스인데 오고 나서 최근 들어서 반등이 소폭 이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증권업종 차트를 볼 때는 지금 현재 바닥은 어차피 똑같습니다. 하단 자리는 다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증권업종이 리스크가 있나요 하면은 리스크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추세 라인대를 아직까지 넘기지 못했는데 61선 근처를 가냐 못 가냐가 첫 번째 관건이 될 것이고요.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는 와중에서 박스권 하단에서 쌍바닥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최소 반등이 나온다면 직전에 박스권의 고점 자리대를 한번 거둔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마디폭이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거의 한 1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증권업종 지수가 강하게 돌아간다면은 증시 자체가 마찬가지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이제 배당 투자나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한번 시세를 크게 뽑을 수 있는 위치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거래량의 증가도 상당히 중요한데 아직까지 거래량의 증가가 좀 미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거래량의 증가세가 늘어난다면 증권업종도 낙폭 과대주로서 한번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증권업종에서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일평균 거래 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거래 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가 사실 증권업종은 가장 안 좋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앞전에 좋았던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증권 투자를 많이 했었고 증권 진출을 많이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영업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늘렸었는데 오히려 그 부분이 이제
적자로 나타나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2013년도부터 구조 조정이 들어갔었고 2014년부터는 어느 정도 구조 조정이 나타나면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던 그런 시기였는데 평균 거래 대금이 거의 분기별로 할 때 일평균 한 6조 정도 수준에서 머물렀던 거죠. 그러니까 6조였던 이 거래 대금이 올해 들어가면서 이제 7조 6천억이 1분기였고 2분기에 어마어마하게 코스닥에서의 신용 거래 대금이라든지 중소형이 크게 늘어나면서 10조까지 거래 대금이 늘어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증가가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3분기 들어가면서 주가 자체가 지수도 조정을 받았고 신용 물량에 대한 거의 반대 매매도 나올 정도로 주가가 급등락이 심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소폭 감소가 되었고 지금 현재도 거래대금은 한 8조 정도로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증권회사들이 이제 중소형과 코스닥 종목들이 급락이 나올 때마다 증권 종목들도 같이 급락이 나왔던 배경이 그동안 코스닥에서 워낙에 거래대금이 컸던 부분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의 영향이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2014년 대비했을 때는 평균적으로 거래대금이 2조 이상 증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증권 회사들의 실적 같은 경우도 2014년 대비해서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실제로 증권사들 전체 합산 실적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합산 실적을 보게 되면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2014년도가 저점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증권사들은 3월 달이 배당이었습니다. 3월을 기준으로 배당했던 회사들이 이제 연말 배당으로 바꿨기 때문에 2014년도 실적은 9개월치밖에 정리가 안 돼서 2014년도 거를 먼저 보는 건데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다고 했었죠. 그래서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사들의 실적을 보게 되면은 약 전체 합산한 실적이 한 6,350억 정도 나타났었고 올해 같은 경우 예상이 한 1,280억 정도, 아니 1조 2,890억. 그러니까 작년하고 비교를 하면은 실적이 거의 2배 이상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크게 잘 나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주가는 현재 위치가 2014년도에 그 위치에 똑같이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상반기에는 그만큼 영향을 받았는데 하반기에 주가가 무너지면서 너무 오히려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셔야 되고 내년에 대한 전망이 약간은 불확실한데 내년 전망은 이제 올해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25% 정도 떨어질 거 보는데 사실 이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는 내년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는 사실 증시에 달려 있습니다. 증시가 강하게 움직이거나 그렇게 된다면은 부동 자금 자체가 많이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는 당연히 증권사들의 실적도 좋아질 수가 있는 그 여건이 되는 거고요. 그 외적으로도 이제 자산 관리라든지 그리고 해외 진출을 하면서 해외 이제 직접 투자하는 그런 규모 자체도 커졌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도 증권사 실적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야 되죠. 물론 올해 특별하게 영업이익이 크게 나타났던 순이익이 크게 나타났던 부분 중에 또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경우 채권 평가 이익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컸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금리를 추가로 인하한 것이 아니라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려도 시장에서는 약간은 선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현재 주가가 이제 아직까지는 2014년도에 저점 자리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실적 같은 경우 2014년 대비해서 현재 올해는 2배 못해도 내년에 적게 시장의 예상치처럼 낮게 나온다 하더라도 2014년 대비했을 때는 50% 이상의 실적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자산 가치라든 이런 밸류적인 부분이 어떻게 되냐? 밸류적인 부분을 볼 때 실제로 증권사 같은 경우는 아주 우리나라 증시하고 역사를 뭐 그대로 나타난다고 보면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바닥권에 있다가 2007년, 2008년도 강하게 올라갈 때요. 이때가 사실 펀드 열풍이 불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가 그동안은 수수료 싸움만 하다가 펀드 쪽으로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쏠리니까 펀드 수수료가 굉장히 컸던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오히려 프리미엄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의 자산 가치 대비해서 2배 이상의 프리미엄을 받던 시기였는데 이 당시 뭐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이 어마어마했었죠. 10만 원이 넘어갔던 그런 시기였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 펀드 열풍이 불었다가 주가가 결국 미국의 금융위기와 더불어서 무너졌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들어왔던 펀드가 국내 증시에 박스권 상단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국내 증시가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올 때마다 이때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던 펀드 환매가
계속해서 나타났었기 때문에 주가 자체도 강하게 갈 수가 없었던 시기였고, 그리고 펀드 열풍이 불었을 때 증권사들이 영업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확대를 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무너지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앞전에 프리미엄이 싹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주가는 자산가치 이하로 내려왔다가, 그러고 나서 국내 증시가 반등을 한번 할 때마다 한 번씩 움직였던 거죠. 그 다음에 다시금 시장에서 2011년도 증시가 고점 찍고 또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 또다시 역대 최저 밸류라고 할 수 있는 0.8배 정도 수준을 깼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증권사들이 이제 이익이 아니라 적자를 보는 증권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들어간 게 2013년도 말부터 시작이 되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올해 증시가 좋은 상태가 되니까 다시금 이제 증시가 증권주들이 강세 띄면서 자산 가치를 넘어가는 그런 흐름까지도 연결이 됐던 거죠. 근데 다시금 주가가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또다시 역대 최저 밸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0.8배 수준까지도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증권주들 같은 경우 실적은 분명히 2014년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의 급증을 해놓은 상태고, 내년에 올해보다 못하더라도 여전히 실적은 괜찮다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주가가 현재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밸류 자체가 굉장히 싸고 추가 하락으로 떨어질 자리대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SK하이닉스라든지 LG 디스플레이가 시장에서 향후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가미가 있을지언정 적자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사실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에 적자를 봤을 때에 봤던 평가와 지금 이익은 꾸준히 내고 있는데도 평가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에서의 분위기인데, 시장 분위기가 앞으로 중국이 진출하기 때문에 이쪽의 경쟁이 치열해질 거야,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미리 반영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나쁘지 않고 아직까지 기술 격차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수요가 늘어나면은 꾸준히 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박하게 평가를 받은 건데, 현재 증권이 그런 케이스인 겁니다. 3분기 실적이 2분기 대비해서 당연히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 그 축소된 부분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축소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안 좋게 미리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증권 업종이 향후 나쁠 것이냐, 어떤 증권 업종이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있냐, 이 부분을 따져야 되겠죠. 우선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 부분이 지금 현재의 금리 상황은 저금리죠. 기준금리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실제로 은행에서 우리가 예금을 해봤자 시중에서 이제 작년하고 올해 비교를 하면은 시중금리가 1.5%밖에 안 되는 그런 상태이고요. 물론 저축은행이라든지 뭐 새마을금고라든지 제2 금융권이라 하는 데는 이자를 조금 더 주긴 하지만 그래봤자 2%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시장에서 이렇게 저금리 상태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이익이 될 수 있는 상품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건데, 현재 은행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품을 만들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반면에 증권 같은 경우는 상품을 만들기가 굉장히 수월한 그런 구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품들이 나오게 되는데, 특히 증권사에서 가장 시장에서 좋게 보는 것이 ELS 상품이죠.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ELS 상품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물론 ELS 상품의 기초 자산,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실제로 가장 많은 분들이 최근 들어서까지도 하고 계신 것이 지수 연계된 상품, ELS 상품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십니다. 왜냐면 시장 자체가 박스권에서 움직이니까 간단한 거죠. 박스권 하다 오게 된다면 ELS를 사고, 상단 자리 오면은 환매하고, 이게 반복되면은 거의 수익이 난다, 이런 식으로 현재는 고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내년에 시장에서 좀 바뀌는 그림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좀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증권사에서 이런 상품을 갖고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내 기업들이 대부분 배당 성향을 높이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은행이라든지 보험, 그리고 증권사, 이런 데들은 성장 동력이 사실 크지가 않습니다. 어떤 신기술이 나와가지고 성장성이 무궁무진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에서 배당을 꾸준히 주고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을 해줘야지만 주가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고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그 원동력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배당 성향이 굉장히 높은 케이스인데요. 현재 올해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 시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신증권 같은 경우가 굉장히 높은 배당 수익률이 예상이 되고 있는 케이스고요. NH투자라든지 현대증권 이런 데도 전부 다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될수록 결국 배당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현재 증권주들도 공매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숏커버링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증권사들은 대부분이 배당 수익률이 시가 기준에서 2.5% 이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었던 은행 금리라든지 다른 제2금융권 이런 데의 금리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증권주 같은 경우는 언제 강하게 움직일 거냐 이거는 속도의 문제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벤트적으로 어떤 이벤트가 빨리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냐 이 문제인 것이지 현재 주가 지수가 아까 제가 시장에서 이 시간 처음에 할 때 주가가 빠질 위치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결국 뭐예요? 증권주도 하락은 제한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증권주는 현재 구간에서 투자하기는 굉장히 좋은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증권사들별로 좀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다들 특징이 있습니다. 단순히 증권사니까 다 같이 간다 이게 아니라 같이 간다 하더라도 어떤 종목마다 좀 더 시세를 세게 뽑고 아니냐 이게 나눠져 있는데 특징들이 다 있어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자산관리 부분이라든지 중국에 대한 후광통, 수혜주 이런 쪽으로 많이 진출이 되어 있는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뭐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채권에 대한 비중이 가장 많기 때문에 금리 인하기에는 가장 큰 수익을 보는 증권사가 대우증권이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대우증권이 굉장히 강했던 이유가 그 배경이고요. 반대로 이제 채권이 금리 인상하게 될 경우는 채권에 대한 평가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디스카운트 요인으로도 작용을 합니다. 현재는 매각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어떤 식으로 매각이 될 거냐 이 부분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외적으로 이제 요즘 메리츠 종금증권. 메리츠 종금증권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펀드 자금의 유입이 아직까지는 대형보다는 중소형 펀드로 자금 유입이 아직까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별로 좋게는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중소형 자금 쪽으로 펀드 쪽으로 자꾸 자금이 유입되면은 메리츠 종금 같은 경우가 중소형 펀드 쪽으로 강점을 시장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쪽이 강세에 뛰는 거죠. 그래서 중소형이라든지 코스닥이 좀 강하게 움직인다. 그럼 메리츠 종금이 다른 증권보다는 좀 더 강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증권사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차트상에서 대표적인 기업들 3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증권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삼성증권도 똑같죠. 아까 제가 증권업 지수를 보여드릴 때 2014년도가 바닥을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상반기에 급등이 나왔죠. 거의 증권업종 지수 자체가 50% 60% 상승 나왔는데 비슷하게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계속 빠졌죠. 계속 빠지고 나서 2014년도 저점 구간대에서 역시 지지가 나와줬고 그러고 나서 추세를 돌파를 했었는데 돌파하고 강세를 뛰다가 박스권 상단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왔죠. 그러고 나서 지금 구간에서 쌍바닥을 역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47,000원 자리대를 돌파한다면 최소 이번에 55,000원 자리대 다시 한번 돌파 시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낙폭과대 대비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최소 38.2%라든지 50% 되돌림이 나오시기 때문에 그때 57,000원 자리대 돌파 나온다면 53,500원까지는 열려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우증권도 보도록 할게요. 대우증권은 이제 시장에서 상반기에 굉장히 더 강했다고 말씀드렸었죠. 상반기에 다른 증권 대비해서 더 크게 상승을 하면서 거의 2배 가까운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에 따른 평가 이익을 가장 크게 본 증권사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갔었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하락이 들 나오다가 오히려 나중에 돼서 하락이 좀 더 세게 나온 그런 케이스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마찬가지로 3단 하락을 떨어뜨려 놓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3단 하락 떨어뜨리면서 2014년도에 저점 자리대를 똑같이 맞춰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데 대우증권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외바닥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때 61선까지를 우선 보시는 거고 61선 자리대를 안착하는 과정까지도 겪고 나서 추가 시세 나온다면 주 매물대가 있는 12,000원까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근데 사실 저는 매각 자체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매각에 따른 프리미엄을 받는다? 이건 아직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왜냐하면 주가가 좋을 때는 매각을 한다 했을 때도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주가가 낮다 보니까 매각 가격도 상당히 높지가 못한 그런 상태로 현재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 좀 나와봐야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NH투자증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은 시장에서 앞전에 우리투자증권과 합병하면서 이제 규모 자체가 굉장히 커졌죠. 그리고 이제 NH라는 이제 모기업을 기준해서 추가적인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역시 강하게 연결됐던 부분이었는데, 오히려 비용 문제라든지 아직까지 수익성이 다른 증권사보다 좀 낮다는 부분이 좀 부과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2014년도에 저점을 깼으니까 오히려 딴 증권사 더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번에 조정 어떻게 나옵니까? 조정이 들 나오는 거죠. 딴 데보다 더 많이 빠지고 나서 반등이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은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만원짜리 때 돌파한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강세 뛴다면 역시 박스권의 중간 마디면서 매물대 자리인 11,500원 정도까지가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권업종을 볼 때는 중요한 부분은 현재 싸냐 안 싸냐, 그리고 연말에 모멘텀을 받을 게 있냐 없냐, 그리고 내년에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모멘텀을 줄 거냐, 이 정도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또 다 됐죠? 오늘 이제 증권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증권업종도 눈여겨보시는 종목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종목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이 특성도 역시 잘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깡센클럽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전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